두 번째로 제가 준비한 것은 이제 부국을 준비한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자, 이렇게 어렵게 나라를 만들어서 이 나라가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잘 먹고 잘 살아야 됩니다. 과연 이승만 대통령이 그러면 대한민국을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제가 이 첫 슬라이드를 이렇게 지구본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우리 대한민국을 생각을 할 때 국토 면적으로 보면은 참 뭐라고 할까요? 아마 지구상에 있는 나라 중에 아마 100번째도 넘을 정도로 작습니다. 이게 여기가 아주 그냥 지구본의 한복판에 있으니까 이게 좀 이거 커 보이죠? 이거 옆으로 돌려놓으면 더 작아 보이는데, 이런 나라가 지금 전 세계에서 경제력이 10위권 안에 들어가는 나라고, 특히 지금 한국이 만든 무기가 전 세계에서도 베스트셀러가 되고 막 이러는, 그러니까 무기가 베스트셀러라는 건 뭐냐면 한국이 가지고 있는 과학기술력이 지금 베스트 수준에 올라와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 아마 언론 보도를 통해서 저 한강에서 불꽃 축제 하신 걸 아마 뉴스나 이런 걸 통해서 보셨을 거예요. 한화라는 그룹이 매년 한강에서 불꽃 축제를 합니다. 한화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게 뭐 사회 공헌 하기 위해서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말로는 그렇게 해요. 근데 여러분, 그게 무슨 기술이냐면, 여기 우리 유한석 선생님은 대포 전문가신데, 포탄을 쏘면 포탄을 언제 터지게 하는지 하는 이 신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한화그룹은 이 불꽃 축제 보면은 막 기기묘묘한 색깔이 나고 막 타이밍이 막 이상하게 터져가지고 막 그림도 만들고 이러는 그 신관 기술을, 불꽃놀이에 쓰는 그 기술을 실험하기 위해서. 그래서 한화가 세계 불꽃 축제 나가면은 한화가 맨날 1등을 해요. 이거 무슨 얘기냐? 대한민국 무기의 신관 기술이 세계에서 1등이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불꽃 축제를 보면서 야, 아름다워, 박수만 치지 말고, 야, 우리의 과학 기술력이 이 정도야라고 우리가 느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나라를 누가 준비를 했느냐? 바로 이분이 준비를 하신 거예요, 이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 운영 능력이 가장 탁월한 역대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은 압도적이고요. 김대중, 전두환, 노무현, 그 다음 이승만 대통령은 이게 1%, 1.6% 이래요. 그런데 웃기는 건, 전문가들이라는 사람이 일반인보다 더 박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거 전문가 맞아요, 이거? 네? 역대 대통령의 경제정책이 이승만 박사 40.9점, 박정희 대통령 8.7점, 이래요. 과연 이승만 대통령은 그럼 이렇게 낮은 평가를 받아도 괜찮은 분이냐? 우리가 해방이 됐을 때 우리의 실정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보여주는 통계가 있습니다. 1인당 소득이 35달러, 문맹률이 78%. 여러분, 문맹률이 78%라는 거는요, 전 국민 100명 중에 78명이 무지렁이라는 뜻이에요. 자기 이름자도 못 쓰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이런 상태라면 어떻게 근대 국가가 가능합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 남북한 통틀어서 거의 3천만 명이라고 하는데, 3천만 명 중에 고등교육을 이수한 사람이 2만 6천 명밖에 안 돼요. 거기다가 일본이 36년간 한반도를 식민 통치를 하면서 산업 배치를 좀 묘하게 했습니다. 북한 지역에는 그래도 지하 자원도 나고 수력도 풍부하고 그러니까 북한 지역에다가는 공업시설을 많이 만들어 놨습니다.
남쪽 지역은 뭐 있는 거라고는 뭐 농토밖에 없어가지고 남쪽에다가는 농업을 장려했어요. 이거를 남쪽은 농업, 북쪽은 공업 그래가지고 남농 북공의 산업구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런 상황에서 38선으로 분단이 딱 되니까 남한은 뭐 농사 말고는 질 게 없는 이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 북한이 1970년대 초까지 아시아에서 일본에 이어서 아시아 2위의 공업국가였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알고 계십니까? 1970년대 초반 박정희 대통령이 열심히 근대화를 해가지고 1970년대 초반에 우리가 간신히 북한을 추월했습니다. 그래서 통계에 의하면은 북한이 남한보다 4배를 잘 살았어요. 1961년에 박정희 대통령이 5.16을 일으켰을 때 세계은행 IBRD 통계에 의하면은 한국이 1인당 국민소득 82불, 북한 320불, 8432. 북한이 남한보다 국민소득이 4배 잘 살았던 것입니다. 4배. 우리는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출발할 수밖에 없었어요. 자, 이게 해방 후에 이 시장을 찍은 사진입니다. 시장. 제가 왜 이 사진을 보여드리냐면 한번 이게 그 시장에서 파는 물건을 잘 보세요. 여기에 장독대 좀 있습니다. 여기에 곡식 있죠? 나머지 공산품이 보입니까? 공산품이 어디 있어요? 공산품이 왜 없을까요? 남한에 공장이 있어야 공산품이 있죠. 남한이 이런 상태에서 출발했다는 겁니다. 이게. 자, 남북한의 비교를 해방 후에 비교한 그 수치를 한번 보시죠. 남한 인구는 남한이 2200만, 북한이 900만. 발전 설비, 특히 발전량을 보세요. 발전량은 남한은 4%, 북한은 96%. 남한은 전기가 없어요. 그래서 북한으로부터 전기를 얻어다 썼습니다. 공짜가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미 군정이 북한에서 전기를 보내주는 그 값을 뭐 물건으로 다 갚아줬습니다. 그러다가 1948년에 5월 10일 날 재헌의원 선거가 실시된 4일 후에 5월 14일 날 북한이 아무 예고도 없이 전기를 끊어버리는 바람에 남한이 암흑천지가 됐어요. 남한은 농업밖에 없는데 농업을 하기 위해서는 화학비료가 있어야 됩니다. 남한에는 화학비료 공장이 없어요. 왜냐하면 전부 북한에 있는 흥남질소비료 공장에서 받아다 썼기 때문에. 그 당시 일본이 그 흥남에다가 만든 흥남질소비료는 생산량이 세계에서 1등 그 공장이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그 38선이 끊기는 바람에 비료가 없으니까 남한은 비료도 없이 무슨 농사를 짓니까? 그래서 우리가 비료 대신 뭘로 농사를 졌나요? 인분으로. 기억나시죠? 우리 어렸을 때 그냥 뭐 밭에 막 거름 준다고 막. 그 당시에 한국을 상징하는 그런 그 사진 중에 이 사진을 빼놓을 수가 없어요. 자, 한국 사람들은 전부 온돌입니다. 온돌. 온돌이라는 건 뭐예요? 산에 가서 나무를 베다가 떼지 않으면 겨울에 다 얼어 죽는 거예요. 밥은 뭘로 합니까? 산에 올라가서 나무에서 밥하죠? 물은 뭘로 데웠어요? 나무 잘라가지고. 그러니 산에 나무가 남아납니까? 그러니까 전부 민둥산이 되는 거예요. 전부. 이게 우리의 해방 후에 우리의 출발의 모습이다. 예. 거기다가 막 이 인플레이션이 막 일어나가지고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로 심각했냐면은 1945년 8월 해방되던 무렵을 100으로 할 때
6.25가 난 1950년 12월에 4,980이니까 물가가 5년 사이에 50배가 오른 거예요. 50배가. 이런 상황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출범을 하게 됐다. 그러니까 얼마나 어려운 상황이었는지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미국이 한국에다가 처음으로 원조를 제공하기 시작한 게 1948년 12월입니다. 그래서 한미 원조 협정이라는 걸 체결해가지고 이때서부터 이제 미국이 한국에서 이제 전기가 생산이 안 되니까 전기를 생산하려면 발전소를 지어야 되잖아요. 발전소를 지으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 돈도 많이 들고 기술자도 없고 그러니까 미국이 어떤 식으로 해결을 했냐면은 이 발전기를 실은 배가 있습니다. 이걸 발전함이라고 그래요. 발전함을 저 인천 앞바다에 한 척, 부산 앞바다에 한 척을 세워놓고 거기서 발전을 해가지고 전기를 공급을 했습니다. 발전함, 식량, 비료, 원료, 공업시설 이런 걸 이제 제공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부터 한국도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우리가 원조 주는 걸로 경제 개발 계획을 세워라. 그래서 이때서부터 산업부흥 5개년 계획, 5개년 물동 계획, 농림증산 3개년 계획 막 정신없이 계획을 세워요. 우리가 경제개발 5개년 계획 그러면은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세운 걸로 시작을 하는데 이미 이때 우리가 이런 계획을 세우려고 막 준비를 하고 있는 와중에 6.25가 나니까 다 엉망진창이 된 거죠. 따라서 이 시대를 공부했던 학자들은 우리가 6.25만 없었다면 아마 한강의 기적이 10년쯤 앞당겨졌을 가능성도 있다. 6.25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피해를 줬는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6.25 전쟁이 우리에게 준 피해가 어느 정도였는지를 한번 수치로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남한 국민이 2,200만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2,200만 명 중에 200만 명이 전쟁을 통해서 죽거나 다치거나 납치당하거나 학살당하거나 이랬습니다. 전 국민의 10%가 인명피해를 입었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전 국민 10명 중에 1명이 전쟁 와중에 죽거나 다치거나 납치당했다는 뜻입니다. 거기다가 사회간접시설, 공업시설의 60% 철도, 도로, 항만 이런 거 다 부서졌죠. 거기다가 공장 있는 거 그나마 공장 몇 개 있지도 않은 공장 10개 중에 6개는 다 부서졌고 전 국민 주택의 36%가 폭격을 맞거나 포탄 맞거나 해가지고 부서졌습니다. 36%라면 좀 피부로 와닿질 않는데 전 국민 10명 중에 3명 내지 4가구가 집이 없어서 지금 길거리에 나앉았다는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이때 얼마나 한국인들이 집 없는 서러움 이거를 너무나 진하게 체험해가지고 한국인들은 돈만 있으면 뭐합니까? 부동산 투기하잖아요. 아파트 사잖아요. 그 왜 그래요? 이때 너무 고생을 해서. 그리고 한국 사람들 아파트 투기한다 이거 뭐라고 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때 얼마나 고생을 했으면. 또 학교 건물의 32%가 부서져가지고 학생들 공부시킬 데도 없어가지고 그냥 천막 치고 공부를 시키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은 총 피해액이 30억 달러인데 이거는 전 국민의 2년치 총생산이 그냥 날아가 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6.25가 없었으면 아마 한강의 기적은 10년 정도 앞당겨져서 박정희 대통령 시대가 아니라 이승만 대통령 시대에 한강의 기적이 시작됐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입니다. 이게. 자, 한국이라는 나라가 지난 20세기 100년을 놓고 봅시다. 1901년부터 2000년까지 이게 이제 20세기인데
1950년을 기점으로 해서 그 전반부 50년은 우리가 나라를 잃었고 자생적 근대에 실패를 했고 일본의 식민지가 되고 뭐 이리저리 유랑을 하고 고생을 하고 뭐 분단하고 이 지구상에서 실패한 국가가 보여줄 수 있는 전형적인 모습을 우리가 버라이어티하게 보여줬습니다. 반면에 1950년을 기점으로 해서 그 후에 후반부 50년은 이 지구상에서 연평균 7% 내지 8%의 고속성장을 몇십 년을 계속했습니다. 이 지구상에 한국처럼 이렇게 아주 격렬한 성장을 이룬 나라는 찾아볼 수가 없을 정도예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는 산업화도 이루고 민주화도 성취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북한은 1960년대까지만 해도 한국보다 월등히 한국의 4배나 잘 살았던 나라가 오늘날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실패 국가의 전형이 됐죠. 도대체 국가는 왜 실패하고 어떤 국가는 왜 성공하느냐, 이런 걸 연구하는 것을 발전 전략이라고 하는데, 이 발전 전략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한국에 이 그야말로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기적이. 이 지구상에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해방된 새로 건국된 140개 나라 중에서 산업화 민주화를 성취한 것은 물론이고 30-50 클럽에 가입한 유일한 나라는 한국이에요. 30-50 클럽이라는 건 뭐냐면 인구 5천만 명 이상인 나라가 1인당 소득 3만 불을 넘는 것을 30-50 클럽이라고 얘기해요. 뭐 중국이 요즘에 뭐 큰소리 빵빵 치는데 중국 인구가 14억인데 아마 14억 인구 1인당 소득을 나면 아직까지 뭐 8,000불도 안 됩니다. 예. 인구 5천만 명 이상인 나라가 3만 불 소득을 넘는다는 건 쉽지 않아요. 이 지구상에서 인구 5천만 명 이상인 나라 중에 소득 3만 불을 넘은 나라가 정확하게 일본, 독일, 미국,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그리고 한국. 7개 나라밖에 없어요. 한국이 그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나라를 저 이상한 사람들은 맨날 헬조선이래요. 이 참 웃기는. 자, 이승만 박사가 1945년 10월 달에 이제 혈혈단신으로 귀국을 해가지고 뭔가 그 나라를 보니까 이승만 박사가 1912년에 그 미국으로 2차 망명을 떠납니다. 1912년에 이제 망명을 가가지고 33년 만에 귀국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33년 동안 나라가 너무나 많이 바뀌어가지고 내가 좀 나라가 돌아가는 사정을 좀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스터디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많은 광업인들이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방법, 유일한 방법은 지하자원을 캐서 우리가 이 부강한 나라를 만드는 수밖에 없는데, 부강한 나라를 만들려면 저 강원도 태백 탄전 지역을 연결하는 철도를 놔야 됩니다. 이승만 박사가 우리가 지금 철도를 놔야 되는 이유가 이런 거구나 하는 걸 그때 깨달으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되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 바로 영암선이라고 하는 철도를 놓기 시작한 겁니다. 49년 4월이니까 우리가 48년 8월 15일 날 대한민국이 건국이 되고 그로부터 몇 개월 후인 49년 4월에 영암선이 어디냐면은 이 중앙선으로 가면은 저 원주 지나서 제천 지나서 그 영주 있죠, 영주에서 철암까지를 잇는 이 철도입니다. 철암이 거기 태백 탄전 지역입니다. 여기가 왜 어렵냐면 여기가 태백산맥 한복판이에요. 태백산맥을 뚫고 철도를 놓은 겁니다.
바로 이 이승만 박사가 이 49년 4월서부터 이 철도를 나가지고 6.25 전쟁이 나가지고 3년 동안 또 쉬었다가 전쟁 끝나자마자 다시 철도를 나가지고 1955년 12월에 개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서부터 저 태백산 지역에 있는 탄광에서 석탄을 이제 수도권으로 이동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 박정희 대통령이 5.16을 일으킨 다음에 그 다음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태백산 종합개발사업이라는 걸 시작합니다. 태백산 종합개발사업은 바로 이승만 박사가 이때 이 철도를 놨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이승만 박사가 이 철도 못 놨으면 태백산 종합개발사업을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했던 일들은 이승만 대통령 시절에 쭉 준비했던 것들이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와가지고 확 폭발하기 시작을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아주 쉽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한 나라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농업도 중요한데 참 농업 가지고 우리가 먹고 살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공업을 해야 되겠는데 공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 공업을 전공한 이 이공계 인재가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이승만 박사가 미국 유학을 하면서 깨닫게 됐습니다. 자, 여러분 혹시 뭐 미국 가보신 분은 아시겠습니다만은 하버드 대학이 저 보스턴 근교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버드 대학 근처에 아주 그냥 이공계 대학으로 유명한 MIT 공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승만 박사가 하버드 대학에서 공부하다가 뭐 머리가 좀 아프고 막 뭐 나라를 좀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막 고민이 될 때 MIT에 놀러 가서 MIT에 있는 젊은 친구들하고 야, 내가 지금 우리나라를 좀 어떻게 잘 먹고 잘 살게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 게 좋으냐? 이공계 인재를 길러야 된다. 이런 코치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승만 박사가 대통령이 된 다음에 이공계 인재를 양성해야 되겠는데 그 당시 우리 이공계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학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만든 학교가 인하대입니다. 인하공대로 시작을 해요. 왜 인하공대 이름이 인하냐? 그 당시에 하와이에 사탕수수밭에 이 이민을 간 사람들이 우리 미국 교민사회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중에 거의 대부분이 다 인천에 있는 내리교회 사람들이었어요. 교인들이 하와이로 간 겁니다. 그래서 인천에 인자를 따고 하와이에 하자를 따서 인하공대. 근데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 이 인하공대를 만들 수 있는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승만 박사가 본인이 그때 하와이에 있는 이 교민회관, 동지회관이라는 걸 전놨었는데 교민들에게 얘기해서 그 동지회관을 매각을 해라. 그래서 그 교민회관을 매각한 대금을 가지고 와서 만든 학교가 인하대학교입니다. 이승만 박사가 구상을 했던 한국에 MIT 같은 이공계 이 인재를 양성하는 학교를 만들어서 한국을 공업국가로 만들자 라는 꿈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 것이고 오늘날 우리나라의 이 산업화라는 과정에서 인하공대 출신들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 아마 이 창원기계공단을 만들고 그럴 때 많은 인하공대 출신들이 여기 와서 일을 한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네. 그 다음으로 이승만 박사가 가장 중요하게 한 것은 농지개혁을 한 것입니다. 그 당시 우리 농업이 뭐 산업이라고 해봐야 농업밖에 없는데 이 농업도 구조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은 실제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거의 70% 이상이 땅이 없어서 지주의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짓는 소작인이었어요. 그런데 땅을 빌리는 이 가격이 너무 비쌌습니다. 특히 호남 평야 지역 같이 이 생산성이 높은 지역에서는 1년간 농사져서 농사진 것의 70%를 지주한테 갖다 줘야 돼요.
소작이는 30%밖에 못 받아요. 그러니까 한 번 땅을 가진 사람들은 영원히 잘 사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이 소작제도 때문에 계속 돼야 되니까, 야, 이 제도를 그냥 놔두고는 이거 근대 국가가 안 된다. 이거 다 우리 개혁을 하자. 그래가지고 이승만 박사가 특명을 내려가지고, 아직까지 이 농지개혁법이 다 만들어지지도 않은 상황에서 특명을 내려가지고 1950년 4월 15일 날 6.25 남침이 일어나기 2달 전에 농민들에게 농토를 다 분배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이 농지개혁은 공짜가 아니었습니다. 이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지주들의 땅을 정부가 이걸 매입을 해서 유상 못 씁니다. 그냥 뭐 강제로 뺏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농민들에게 나눠줄 때도 돈을 받고 나눠줬습니다. 유상 분배. 그런데 농민들에게 굉장히 유리한 제도를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다 내 땅을 가지게 되니까 이때서부터 나만 열심히 일하면 내 자식들 전부 대학도 보내고, 그래가지고 뭐 판검사도 만들고 뭐 공기업 사장도 만들고, 그래가지고 신분 상승이 가능한 이런 나라를 만든 거예요. 자, 이제서부터 우리도 열심히 노력만 하면은 다 당대 신분 상승을 할 수 있다. 그러니 우리 모두 할 수 있다. 캔드 스피릿이 바로 이 농지개혁을 통해서 시작이 됐다. 반면에 북한은 농지개혁으로 쫄딱 망했습니다. 자, 이게 그 농지개혁 신문 보도인데, 요거는 이제 지가증권이라고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 정부가 돈이 없었기 때문에 이 그 땅을 내놓은 지주들에게, 누구누구 씨에게 정부가 몇 년 몇 월 며칠까지 연리 몇 프로의 이자를 쳐서 돈을 그 상환할 것을 약속을 하는 이 지가증권이라는 건데, 이 지가증권은 이게 현금하고 똑같이 거래가 됐다고 그래요. 이 지가증권을 지주들에게 주고 땅을 이제 그 못수를 한 거죠. 북한은 사실 토지개혁 때문에 망했습니다. 왜 망했느냐? 북한에서는 무상몰수 무상분배입니다. 지주의 땅을 그냥 무조건 뺏어요. 그래가지고 농민들에게 공짜로 나눠준다고 선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법에 의하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몰수한 토지는 농민에게 무상으로 양해한다고 되어 있는데, 농민들이 받은 토지는 매매도 안 되고 소작도 못 주고 저당도 못 잡히게 돼 있어요. 단지 경작을 할 수 있는 권리만 준 겁니다. 아니 뭐 소유권을 줘야지 경작권을 주면은 이거 뭐 내 땅인지 누구 땅인지 누가 알아요? 거기다가 그 경작권을 주는 조건으로 현물세 세금을 25%를 걷어간다고 돼 있는데, 일본 정보기관의 이 그 조사에 의하면은 이 현물세가 나중에 70%까지 올라갔대요. 그러면 지주한테 땅을 뺏어서 그 땅을 국가가 공산당에 소유했으니까 지주 자리에 공산당에 들어앉아가지고 공산당이 지주 행세한 것밖에 더 됩니까? 이렇게 되니까 누가 열심히 일을 해요? 야, 이거 뭐 땅 준다고 그러더니 뭐 이게 뭐야? 어? 매매도 못하고 뭐 소작도 못 주고 저당도 못 잡히고 그러면 이거 우리는 뭐야? 뼈 빠지게 일해가지고 지주한테 저 소장료 줄 거를 좀 공산당한테 주니 누가 열심히 합니까? 아무도 열심히 일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단위면적 땅 토지 생산성이 뚝 떨어지니까 야, 이거 어떡하냐 고민하다가 안 되겠다. 1958년도에 농민들에게 나눠줬던 땅을 다시 다 뺏어가지고 집단 농장을 만들었어요. 농민들은 그 집단 농장에 소속을 시켜가지고 농노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면 누가 열심히 일해요? 오늘날 북한이 저렇게 지금 식량난에 허덕이는 이유는 토지개혁을 잘못해서 그랬다. 그러니까 이제 북한은 토지개혁 잘못해서 망한 거죠, 이게.
그 다음으로 이승만 박사가 아주 정열을 다해서 시작한 것은 국민교육이었습니다. 제가 아까 그 해방 후에 우리 국민 문맹률이 78%였다고 그러는데, 아니 자기 이름자도 못 쓰는 사람이 전 국민 10명 중에 8명이면 도대체 이름은 나라를 어떻게 운영을 합니까? 신문이라도 읽어야 되는데 신문도 못 읽으니, 그래가지고 이승만 박사는 자 지금부터 전 국민에게 문맹을 퇴치한다 그래가지고 의무교육 6개년 계획, 문맹 퇴치 5개년 계획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국문을 아는 이 국문 보급반을 12,000팀인가를 만들어가지고 전국 방방곡곡에 보내가지고 전 국민들에게 한글 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 아주 거국적으로 문맹 퇴치 운동을 벌인 결과, 자, 이 문맹률 떨어지는 그래프를 보세요. 이게 45년에 78%였던 게 뚝뚝뚝뚝뚝 떨어져가지고 1960년 무렵에는 한 10%대로 떨어져요. 교육혁명이 일어난 겁니다. 교육혁명이. 자, 이렇게 전 국민을 대상으로는 문맹 퇴치 운동을 벌이고, 한편에서는 우수한 엘리트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6.25 전쟁이 났을 때 부산 영도에다가 전시연합대학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대학 다니다가 부산으로 피난 온 사람들은 군대 입대를 면제시켜줬어요. 야, 대학생들은 저 일선에 가서 총 쏘지 말고 일단 여기서 공부해. 공부를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막 국회에서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야, 그러면 무지렁이들만 나가서 총 맞고 죽으란 얘기냐, 뭐 막을. 근데 이승만 박사는 끝까지, 우리가 좀 있으면 전쟁 끝나는데, 전쟁 끝나면은 우리가 전후복구를 해야 된다. 전후복구를 하려면 엘리트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을 전쟁터에 내버려가지고 총알바지로 죽이면 우리 그러면 나중에 전후복구는 누가 하느냐. 이승만 박사가 미국에서 망명생활을 하면서요,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때 영국, 프랑스, 독일, 연합국이고 추축국이고 간에 900만 명이 젊은이들이 전쟁터에서 기관총 맞아 죽고 철조망에 걸려 죽고 독가스 마셔서 죽었습니다. 유럽이 완전히 초토화가 됐어요. 1차 세계대전 때 박사고 석사고 막 필요 없이 무조건 젊은 친구들은 전부 동원해가지고 그냥 전쟁터에 내버려가지고 참호해서 그냥 독가스 마시고 다 죽고 나니까 유럽이 완전히 쑥대밭이 된 걸 보면서 야, 이거 아니구나.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때 박사, 석사 이런 사람들, 특히 이공계 박사, 석사들은 전쟁터에 안 내보냈습니다. 이승만 박사가 미국에서 그걸 본 거예요. 야, 이게 엘리트 인재들은 전쟁터에 내보내 죽이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이승만 박사는 끝까지 대학생들을 전쟁터에 안 내보내고 엘리트 인재들을 살려냄으로 인해서 우리가 나중에 전쟁이 끝나고 나서 고속 성장을 하는 아주 결정적인 전기를 마련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정부에서 막 그 학교를 재야 되는데 정부가 돈이 없으니까 이승만 박사가 돈 좀 있는 이런 분들에게 여러분들 지금 독립운동하는 심정으로 사립학교를 만들어라. 그래서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이 고급 교육을 시키는 대학의 사립학교 비율이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가 됐습니다. 왜 그러냐? 그 당시에 우리가 고급 그 인재들을 교육시킬 수 있는 대학을 만들 수 있는 돈이 없으니까 돈 있는 사람들에게 독립운동하는 심정으로 학교를 만들으라고 문호를 개방해줘서 우리가 사립학교가 그렇게 많았고, 그 사립학교를 통해서 많은 엘리트 인재들을 길러내가지고 오늘날과 같은 이런 인재 대국을 만들어내는 그 결정적인 동기를 이승만 박사가 만들어낸 겁니다. 이승만 박사 때 열심히 대학을 막 사립학교를 만들고 그래가지고 1959년에 가가지고 대학 진학률이 영국을 추월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 재임 12년 동안 국가 예산을 어느 분야에 얼마를 썼는지를 연구한 통계가 있습니다. 그 연구 통계를 전부 더해보니까 이승만 정부 시절에 전체 국가 예산 중에 51%를 국방 예산으로 썼어요. 나라를 지키는데 전체 예산의 51%를 썼습니다. 그 다음으로 국민교육을 시키는데 17%를 썼어요. 합치면 68%를 나라를 지키고 인재를 양성하는데 투입했다는 뜻입니다. 나머지 32%를 가지고 다리도 놔야 되고 전기도 가설해야 되고 뭐 어린아이들 뭐 예방주사도 맞추고 그러니까 얼마나 국가가 어려웠겠습니까? 이게 아마 이 지구상에서 나라를 지키고 국민을 교육시키는데 68%나 돈을 쓴 나라가 있으면 나오라고 하세요. 오늘날 우리가 정말 뭐 지하자원이 제대로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세계 10위권의 경제력과 과학기술력을 가질 수 있었던 원동력은 바로 이승만 정부에서 이렇게 파격적인 교육 예산을 책정해서 거의 국가의 모든 기능을 엘리트 인재를 양성하는 데 투입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해서 길러놓은 엘리트 인재들이 대폭발을 일으킨 게 언제예요? 박정희 대통령이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하면서 이 훈련된 인재들이 이제 날개를 달고 대한민국을 발전시키는, 그래서 오늘날 대한민국의 발전은 이승만과 박정희 두 분의 합작품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당시 이승만 정부 때 이승만 정부는 국가에 돈만 생기면 일단 국비 유학생을 뽑아가지고 유학을 보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당시 우리 이승만 박사가 휴전회담에 반대하지 않는 조건으로 미국으로부터 70만 대군을 조직하는 권리를 받아냈어요. 70만 대군을 운영하려면 군인들도 교육을 시켜야 되잖아요. 군인들은 전부 미국으로 보내서 공짜로 미국으로부터 유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유학한 숫자를 보면 군인이 51년부터 60년까지 11,595명. 민간인, 대학생 이런 사람들, 그래서 5,423명. 군이 유학을 한 사례가 민간의 2배나 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1960년 무렵에 대한민국에서 가장 선진화되고 앞서 있는 집단, 가장 엘리트 집단은 군이었어요. 그러니까 5.16으로 군이 우리 역사의 전면으로 등장할 수밖에 없는 이런 풍토가 이때 이미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 결과가 5.16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영국의 이 에릭 홉스봄이라고 하는 유명한, 이 사람은 마르크스주의 역사학자인데, 마르크스주의 역사학자니까 우리 이 한국의 이 경제 발전 이런 거에 대해서 그다지 높이 평가하지 않는, 왜냐면 이제 공산주의자들은 한국을 좀 삐딱하게 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래도 양심이 좀 있어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한강의 기적은 소농들이 자신들의 자녀를 명예롭고 특권적인 식자층의 지위로 상승시키기 위해서 팔아버린 암소의 시체들에 의해서 기반한 것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농민들이 내 자식 공부를 시키기 위해서 소도 팔고 농토도 팔고 해가지고 내 자식은 나보다 더 좋은 직업을 갖게 하기 위해서 희생을 한 그 결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승만 대통령이라는 분이 얼마나 좀 흥미진진한 분이냐면, 우리가 이제 휴전을 하고 나서 UN 한국 부흥단이라고 하는 운크라에서 이제 한국이 이제 전쟁이 끝났으니까 이 나라가 좀 먹고 살아야 되는데 어떠한 전략으로 먹고 살아야 되는지를 연구하기 위해서 그 당시 아주 유명한 경영 컨설팅 회사인 이 네이산 협회에다가
한국이 뭘로 먹고 살아야 되는지를 좀 연구를 해달라 이렇게 용역을 줬습니다. 그래가지고 내이산협회 전문가 60명이 한국에 와가지고 한국의 상황을 다 분석을 한 다음에 한국은 이렇게 먹고 살아라 하고 이 방향을 정해준 것이 내이산 보고서라는 것입니다. 이 내이산 보고서가 그 번역이 돼서 나왔어요. 원래 내이산 보고서 이렇게 두껍습니다. 그런데 핵심 내용이 뭐냐? 아니 우리가 가서 보니까 한국에 지금 전쟁이 끝나고 나서 남아있는 거라고는 농토하고 사람들밖에 없다. 그러니 한국은 농업을 통해서 먹고 사는 거 외에는 대안이 없다. 그러니까 농업을 통해서 근대화를 해라. 이걸 한국 정부에다가 제시를 한 거예요. 이승만 박사가 이걸 받아보더니 야, 뭐 이런 놈들이 다 있냐. 아니 우리가 지금 수천 년 농사 졌는데 지금도 우리가 이 국민들 새끼밥도 못 먹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질질 매고 있는데 뭐 우리 보고 농업을 통해서 근대화라고 이 사기꾼들 야 이거 없애버려. 내이산 보고서를 우리가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이승만 박사는 뭐라고 명령을 내렸느냐? 야 저 친구들 말이야 우리 실정적으로 보면서 이 바보 같은 놈들 말이야 우리는 공업을 해야 돼. 공업을 하려면 뭘 해야 돼? 철강 공장을 져라. 철강 공장을. 그래가지고 인천에다가 대한중공업공사라고 하는 철강 공장을 짓도록 명령을 했어요. 그러니까 미국 이 원조 당국에서 아니 저 이승만 박사가 저게 좀 정신 나간 거 아니야 지금? 어? 그런데 미국의 반대를 무릅쓰고 독일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철강 공장을 졌고 이 철강 공장을 운영하기 위해서 국비 유학생을 철강 유학생을 뽑아가지고 독일로 유학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철강 공부를 마치고 한국에 와가지고 이 대한중공업공사 철강 공장을 운영하고 또 우리가 포항제철을 질 때 한국 엔지니어들이 포항제철을 설계를 우리 힘으로 했어요. 그 당시에 만약에 이승만 박사가 우리 대한중공업공사라고 하는 철강공장을 안 졌으면 오늘날 포항제철도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식경제부 장관을 지낸 이 최준경 장관 같은 분은 이승만 박사는 청개구리 전략이라는 걸 사용했다. 미국이나 이 전 세계 전문가들이 하라는 대로 안 했다 이거예요. 근데 전 세계 전문가들이 니네들 말이야 우리가 하라는 대로 해 하고 제안한 거를 따라했다가 쫄딱 망한 나라인데 한두 나라가 아닙니다. 아르헨티나가 그랬고 브라질이 그랬고 멕시코가 그랬어요. 우리는 우리가 필요한 전략을 우리가 만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쓴 책에 하면 미국이나 세계 전문가들이 하라는 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성공을 했다. 우리가 필요한 전략을 우리가 만들었었다. 이승만 박사는 아니 세계 전문가들은 농업을 하라고 그랬는데 농업대로 치고 우리는 공업을 한 거예요. 그 결정적인 이 이승만 박사의 해안이 오늘과 같은 공업국가의 기틀을 만드는 결정적인 원인이었다 하는 점을 우리는 좀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이게 대한중공업공사 인천에 있습니다. 오늘날 이게 이름이 뭘로 바뀌었냐면은 현대제철소 인천제철로 바뀌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나라의 그 모든 예산의 거의 3분의 1을 미국의 원조 자금으로 충당하고 있었는데 미 원조 당국이 이승만 박사가 철강 공장 진다 그러니까 원조 자금을 안 준 거예요. 그래 이승만 박사가 야 안 주려면 말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달러로 줘. 그래가지고 자체 보유불 520만 달러를 들여서 대한중공업공사 이 철강 공장을 졌고 이 철강 공장을 유지 운영하기 위해서 철강 유학생을 보내서 그분들이 오늘날 포항제철의 기초를 닦았다. 왜 포항제철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지 그 뿌리를 캐보면 이승만 박사가 나타납니다.
바로 이승만 박사의 이 철강 유학생들이 귀국을 해가지고 포항제철을 만들므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막강한 경쟁력을 가지게 됐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은 사실은 이승만 대통령의 목숨하고 바꿨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 당시 이승만 박사가 휴전협정을 끝까지 반대를 하니까 미국 정부는 이승만 대통령을 뒤집어 엎기 위해서 에버레디 작전이라고 하는 쿠데타 계획까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을 아주 죽여 없애버리든지 아니면 쿠데타로 뒤집어 엎고 군정을 실시하든지 뭐 그러려고 했는데 그때 이제 덜레스라는 이분이 덜레스입니다. 아니 지금 우리가 만약에 같이 그 한편이 돼가지고 전쟁을 하고 있는 이 지도자가 우리 말을 안 듣는다고 우리가 쿠데타를 해서 이 정부를 뒤집어 엎으면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미국을 신뢰하겠느냐. 나는 이 이승만 정부를 타도하는 이 계획을 결단코 반대한다. 그래도 에버레디 그 작전이 실행이 안 됐습니다. 그러면 방법은 뭐냐? 이승만이 원하는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해 주자. 그래서 이제 이승만 박사에게 덜레스 장관이 자, 당신이 원하는 이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해 주기로 했으니 빨리 비행기 타고 워싱턴으로 오시오. 그랬더니 이승만 박사가 나는 지금 전쟁 지도를 하느라고 바빠서 비행기를 타고 워싱턴에 갈 시간이 없는데 정 급하면 당신이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와라. 그래서 덜레스가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날라와서 이승만 박사하고 인사를 하면서 이 양반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니 내가 미국의 국무장관인데 미국의 국무장관이 말이야 한미 상호방위 조약을 체결해 주기 위해서 비행기를 타고 여기까지 날라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하도 이상해서 야 이게 맞나 되나 찾아보니까요. 이승만 대통령은 학사학위를 조지 워싱턴 대학에서 했습니다. 그 다음에 박사학위를 프린스턴 대학에서 했어요. 덜레스는 학사학위를 프린스턴에서 했어요. 박사를 조지 워싱턴 대학에서 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두 개 대학의 이 동문 관계예요. 선후배 관계예요. 그러니까 이승만 박사가 큰 소리 뻥뻥 쳐도 아, 저 노인네 그러면서 날라올 정도로 이승만이라는 사람의 이 지적 능력은 미국에서도 알아주는 세계 탑 클래스의 인물이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승만 인맥을 연구를 해야 되는데 우리 이승만 대통령의 인맥 연구는 거의 뭐 제로 상태입니다 지금. 그렇게 해서 이 상호 방위 조약은 이승만 대통령의 목숨하고 바꿨어요. 그래가지고 미국이 뭐 막대한 그 원조를 제공하고 그 다음에 70만 대군을 그 만들어주기로 했습니다. 70만 대군을 먹이고 재우고 입히고 무장시키고 훈련시키는 비용까지를 미국이 다 대주는 조건이었습니다. 그 조건으로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에다 제공한 거는 종이 쪼가리 한 장이었어요. 우리는 휴전에 반대하지 않겠다. 종이 쪼가리 한 장 가지고. 여러분 이게 외교의 힘이라는 겁니다. 이게. 이승만 대통령은 미국 사람들의 머리 꼭대기에 앉아가지고 이 사람들이 지금 뭐가 필요한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정책을 쥐고 흔들 수 있는 그런 해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다. 자, 이승만 대통령이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함으로써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상호 방위조약이 체결되기 이전까지 이 동아시아에서는 10년 내지 15년 주기로 대전쟁이 끝없이 벌어졌습니다. 한번 우리가 따져볼까요? 1894년에 청일전쟁이 일어났죠. 1904년에 러일전쟁이 일어났죠. 1914년에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죠. 1차 세계대전은 그러니까 유럽에서 벌어진 거 아니야. 유럽에서 벌어졌지만 아시아에서도 벌어졌어요. 그 당시 독일군이 칭따오, 청도, 요즘에 한국 분들 그 칭따오 맥주 좋아하시는데 그 산동반도 일대가 이 독일의 조차지였습니다. 1차 세계대전 때 영국이 독일에다가 선전포고를 하니까 그 당시에 영일동맹에 의해서 일본도 야 우리도 그러면 선전포고야. 그래서 독일한테 선전포고를 하고 일본군 대부대를 산동반도에 상륙시켜가지고 독일군을 작살을 내버렸어요. 그래서 이 일본이 제1차 세계대전의 승전국입니다. 1921년에 시베리아에 출병을 했죠. 1931년에 상해사변을 일으켰죠. 1937년에 중일전쟁이 일어났죠. 1941년에 하와이 진주만을 공격해서 태평양 전쟁이 일어났죠. 10년 내지 15년 주기로 동아시아에서 막 대전쟁이 정신없이 벌어지는데 이승만 박사가 제안한 이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의해서 한반도에 주한미군 2개 사단이 주둔을 하고 그리고 한반도에 이 해역과 공중에 미군 비행기와 미군 군함이 딱 포진하고 있으니까 동아시아에서 전쟁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일본이 제일 먼저 경제 부흥을 했고 한국이 경제 부흥을 했고 중국이 개혁 개방을 했고 그래서 오늘날 동아시아가 세계 경제를 이끌어 나가는 그 기본 토양을 누가 만들었느냐? 이승만 박사의 상호 방위 조약이 가져온 아주 귀중한 선물이다 이게. 이런 걸 누가 만들었느냐? 이승만 박사가 만든 거예요. 이 사진 기억나세요? 학창 시절에 이런 그 의자에 앉아가지고 이게 저기 그 강냉이 죽 먹는 거거든요. 미국 사람들이 준 그 옥수수 가루로 강냉이 죽 만들어서 먹는. 미국 저 이승만 대통령이 어떻게 미국을 겉살먹어가지고 미국으로부터 이제 그 원조를 받습니다. 그럼 원조 물자를 제공을 해요. 그 원조 물자를 한국에서 팔아요. 그러면 그 돈이 한국 정부로 들어오면 이거를 대충자금이라는 데다가 넣어가지고 이 돈 중에 일부는 주한미군과 유엔군의 주둔비로 쓰고 나머지는 전부 한국 정부에게 넘겨져가지고 한국 정부가 이걸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승만 대통령은 이 돈으로 공장을 져달라, 공장을. 그래야 우리가 영원히 먹고 살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는 거 아니냐. 근데 미국은 공장을 안 져줬어요. 계속 이승만 박사는 시멘트 공장을 져달라고 하는데 미국은 시멘트 사다 쓰면 되지 뭘 그 자꾸 공장을 져. 그 옆 나라 있잖아요. 일본에 가서 시멘트 사와. 그러면은 일본에서 맨날 물건을 사면 일본 졸림만 하는 거 아닙니까? 야, 그러지 말고 우리 공장 져줘. 그런데 이 미국은 공장을 안 져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이 유엔 한국재건단이라는 웅크라가 자금을 가지고 있는 걸 알았습니다. 근데 웅크라 단장이 존 콜터라는 장군인데 이 존 콜터 장군이 이승만 대통령을 너무나 존경하는 장군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승만 대통령이 존 콜터 장군을 불러서 콜터 장군 우리가 공장을 져달라는데 이 미국 사람들이 우리 공장을 안 져준다 그러니 유엔에 있는 웅크라 자금으로 우리 공장 좀 져다오. 그래서 각하가 원하시면 우리가 웅크라 자금으로 공장을 져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957년도에 문경 시멘트 공장을 웅크라 자금으로 만들어요. 그리고 인천에 있는 판유리 공장,
이 인천 판유리 공장이 오늘날 한국유리입니다. 이게. 아니 그 미국이 보니까 아이쿠 이거 유엔이 그 공장을 져주네. 근데 미국도 공장을 안 져줄 수가 없어가지고 미국이 공장을 져준 게 충주 비료 공장입니다. 예. 이분이 존 콜터 장군인데 이 동상이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나라 공업화의 이 초석을 다져준 사람이 이 존 콜터 장군이다. 이분이 문경시멘트하고 이 한국유리 공장을 유엔 자금으로 져줘서 정말 우리 공업화의 은인이다. 그러니까 그 은인을 기리기 위해서 이태원에다가 동상을 세웠어요. 근데 남산 3호 터널을 뚫리면서 이태원 다리 도로가 확장되면서 이 동상이 지금 어디에 가 있냐면 저 서울 저 광장동에 어린이 대공원이 있습니다. 어린이 대공원 안에 이 동상이 있어요. 그런데 이 동상이 이렇게 서 있는데 여기에 이 동상은 이승만 대통령이 뭐 그 공장을 져준 그 분이 저 우리 공업화의 원조기 때문에 그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공장 이 동상을 세웠습니다라는 얘기는 한마디도 없어요. 이 동상이 콜터 장군 동상이 여기에 왜 서 있는지를 아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지금. 예. 혹시라도 자녀분들이나 손녀 손자 손을 붙잡고 어린이대공원에 가실 기회가 있으면 바로 이분이 유엔 자금을 끌어들여서 우리나라의 공업화에 불을 지펴준 문경시멘트 공장하고 한국유리 공장을 져준 분이기 때문에 동상을 여기다 세워놨다라고 제발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미국이 한국에다가 제공한 그 원조 자금 중에 우리 정부는 기술 원조 자금이라는 거를 활용을 했습니다. 이 기술 원조 자금은 뭐냐면은 발전소 뭐 이런 걸 짓고 뭐 하는데 필요한 인재들을 양성하는 그런 비용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기술 원조 자금으로 해외 연수를 보낸 인원들이 거의 대부분이 이공계 인재들인데 1,421명을 국비유학을 통해서 외국을 가서 최신 기술을 배워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같으면 자녀분들이 유학을 한다라고 그러면은 우리 부모님들이 다 생활비까지 내줘 학비 대준을 하고 아주 부모님들 등골이 휘는데 이때만 해도요 우리 학부모들 중에 자기 자녀를 자기 돈으로 외국 유학 보낼 수 있는 여유를 가진 분이 거의 없었습니다. 해외 유학 그럼 뭐예요? 국비 유학생이었어요. 정부는 돈만 생겼다 하면 이승만 박사는 해외 유학을 보낸 거예요. 그렇게 해외 유학을 보내서 최신 기술을 배워가지고 온 사람들이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개발을 계획을 할 때 제일 앞장서가지고 대한민국을 산업화시키는 아주 천병 역할을 했으니까 오늘날 우리의 이 경제구조, 산업구조는 이승만과 박정희의 합작품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죠. 아, 이때는 애를 많이 낳네요, 이거. 요즘은 뭐 애 안 낳아서 뭐 난리인데, 이 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미국한테 또 거기 이견 농산물 협정 체결합시다. 체결해가지고, 그거 받아가지고 우리가 국민들 다 먹여 살린 거죠. 이거 기억나시죠? 여기 악수하는 손. 예. 저도 학교 다닐 때 미국 사람들이 주는 옥수수 가루로 뭐 죽도 먹고 빵도 먹고 그랬던 세대입니다. 자, 이 사진 이게 뭐예요? 참치죠. 네. 제가 이 사진 좀 보십시오. 그러면 이 참치는 안 보고 이는 강아지만 보던데 이 강아지가 아니라 이게 주인공입니다. 제가 왜 이 사진을 보여드리느냐? 여러분 원양업 그러면 처음 박정희 시절만 생각하시죠? 네. 우리나라 최초의 원양업은 이승만 정부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바로 이게 증거물이에요. 요 진암호라는 이 배가
저 인도양으로 가가지고 처음으로 잡아온 참치를 경무대에다가 지금 이렇게 자랑스럽게, 여기 저 외국 그 사절들이 있죠. 이승만 박사가 이 참치를 잡아온 그 선장한테 나 이 참치 좀만 줘 얻어가지고 이거를 외국인들에게 선물했다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바로 원양어업도 이승만 정부 시절에 시작이 된 겁니다. 그게 박정희 시절에 와가지고 대폭발을 일으켰을 뿐이에요.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그 어려웠던 것이 식량과 이 땔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승만 박사가 식량 문제는 미국으로부터 잉여농산물 도입 협정을 맺어가지고 해결을 했고, 땔감 문제는 우리가 해결하는 수밖에 없다. 그래가지고 영암선 철도까지 이제 놨지 않습니까? 철도만 나가지고는 안 되겠다. 야, 이거 우리 지금 이 그 땔감을 그 확보를 안 하면 전 국민이 지금 얼어 죽는 건 뭐 둘째치고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헐벗은 산하에서 살아야 되느냐. 그러니 지금부터 우리는 탄광을 복구를 해서 석탄을 캐가지고 전 국민이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하지 않아도 되는 이런 그 시스템을 만들려면 탄광을 복구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육군 파견단이라는 것을 탄광으로 보냅니다. 그래가지고 막 이때 석탄을 캐는 그 부대에 군대를 투입해가지고 군인들이 뭐 길 닦아주고 뭐하고 해가지고 석탄량이 늘어나기 시작을 해요. 그 석탄을 도해지까지 실어와요. 도해지 일대에서 이 무연탄을 만드는 고속윤정기를 만들어가지고 쫙 연탄을 만듭니다. 그 연탄을 전국 방방곡곡에 도입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산림녹화에 성공을 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산림녹화에 성공하려면 나무만 열심히 심으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큰 착각입니다. 아니 나무 열심히 심으면 뭐예요? 오늘 당장 땔감이 없으면 오늘 아침에 심은 나무 뽑아다가 아궁에다가 쳐놓고 떼야죠. 안 그러면 다 얼어 죽는데. 그러면 산에 나무를 하러 가지 않도록 하려면 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장작 말고 다른 땔감을 공급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걸 우리나라에서는 그 당시에, 지금은 여러분들 댁에서 연탄 떼는 댁이 어디 있습니까? 전부 도시가스 사용하시죠? 도시가스는 우리나라에서 납니까? 다 외국에서 돈 주고 사오는 거예요. 우리가 막 반도체 팔고 휴대폰 팔아가지고 번 돈으로 저 인도네시아나 뭐 저 중동에서 뭐 그 도시가스 그 LNG 이런 거 사다가 전국 방방곡곡에 공급을 하니까 우리가 뭐 연탄 안 떼죠. 그 당시는 우리가 뭐 외국에 나가서 뭐 LNG 사올 돈이 어디 있어요. 저 태백산에 있는 석탄 캐가지고 전국 방방곡곡에다가 연탄을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낸 겁니다. 언제서부터 시작을 했느냐? 이승만 대통령 시절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완성이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전국 방방곡곡에다가 연탄을 공급을 하니까 굳이 사람들이 힘들게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베지 않아도 난방이 가능하잖아요. 자, 됐다. 나무 심자.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열심히 나무 심어서 산림녹화에 성공을 했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이 산림녹화에 성공한 거는 우리 광부들 목숨하고 바꾼 거예요. 뭐 덜은 또 우리 국민들이 연탄가스 마시고 또 돌아가시기도 했지만 어쨌든지 간에 우리는 대체연료 공급 시스템을 성공을 해서 산림녹화에 성공을 했는데 그 시초가 이승만 정부였다. 그리고 이 노인네가 또 무슨 생각에서 했는지 1956년에 원자력 협정을 맺어요. 그리고 1957년에 원자력 기구에 가입을 해요. 1958년에 원자력법을 제정을 해요.
1959년 2월에 대통령 직속으로 원자력원을 설립을 해가지고 이때서부터 우리가 원자력을 정신없이 강화를 합니다. 원자력을 또 하려면은 인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이 원자력 또 유학생을 20명을 뽑아가지고 외국으로 유학을 보내요. 이렇게 유학을 보낸 이승만 정부가 원자력으로 유학을 보낸 학생이 280명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승만 정부의 국비 유학생 국비를 받아가지고 외국에 나가서 원자력 공부해가지고 들어와서 박정희 정부 시절에 고리 원자력 발전소 만들고 한국 표준형 원전을 만들어가지고 세계에 수출하는 나라가 된 거예요. 그 원자력의 원조는 누구냐? 이승만 박사예요. 통계를 보니까 280명 정도의 원자력 유학생을 보냈더라고요. 우리가 경제개발계획 그러면은 박정희 정부 시절을 생각을 하는데 박정희 정부 시절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원조가 바로 이승만 정부 시절에 만든 이 경제개발 3개년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원래는 7개년 계획을 하려고 했는데 경제개발 계획을 세우려면 통계가 필요한데 우리나라에 이 통계가 없었어요. 그래서 우선 먼저 3개년 계획을 세워서 3개년 계획을 하면서 여기서 얻어지는 통계 자료를 가지고 나머지 4개년 계획을 세운다. 그래서 경제개발 3개년 계획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다 만들어져 가지고 국무회의를 통과한 날이 언제냐? 바로 1960년 4월 15일입니다. 그로부터 4일 후에 4.19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승만 정부가 하야하는 바람에 경제개발 3개년 계획은 다 만들어져 있는데 집행을 못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책상 서랍에 들어가 있다가 장면 정부가 출범하면서 야 우리도 이제 그 경제개발 좀 해야 되겠다. 그 이승만 정부 때 만드는 거 가지고 와. 그 3개년 계획을 장면 정부에서 5개년 계획으로 수정을 했어요. 5개년 계획으로 수정을 했는데 또 5.16이 일어나가지고 장면 정부가 퇴진하는 바람에 또 시행이 못 되고 서랍 속에 들어가 있었어요. 박정희 정부가 가지고 야 우리 국민들 밥 좀 먹이려고 하는데 말이야 뭐 좋은 거 없냐 그랬는데 아 그때 우리 이거 만든 거 있는데요. 그거 가지고 와봐. 가지고 와서 수치만 좀 바꾸고 껍데기만 바꿔가지고 시행한 게 박정희 정부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에요. 그 박정희 정부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원조는 뭐냐? 바로 이승만 정부에서 만든 요겁니다. 요거. 이런 건 사람들이 잘 몰라요. 아, 박정희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경제개발 계획을 수립해서 경제개발 계획은 이렇게 하루아침에 뚝딱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이러한 이승만 정부 시절의 노력들이 있었기에 박정희 정부에서의 경제개발이 가능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몇 가지 증거들을 통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승만 정부 시절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1954년 4월 1일 날 산업부흥 지원을 위한 산업은행 발족을 하고 7월 22일 날 화천발전소 발전기가 발전을 개시하고 7월 28일 날 경제부흥 5개년 계획을 발표하고 1955년 4월에 전원개발 5개년 계획 6월 달에 IMF, IBRD 가입 10월 22일 날 충주비료공장 기공식 55년 11월 23일 날 사상 최초로 발전량 10만 킬로와트 돌파 56년 1월 달에 영암선 철도로 태백산전 지역의 무연탄 수도권까지 수송 2월 15일 당일리 화력발전소 화입식 9월 17일 날 원자력 전시회 개최 석탄 개발 10개년 계획 한국원양어선 인도양에서 첫 오러 작업 개시 대한양의 문광공장 준공 6.25 때 파괴됐던 한강인도교 개통식 기타 등등등등등등등등 이승만 정부에서 경제적으로 한 일이 없다고요?
한 일이 없는 게 아니라 우리가 모르는 거일 뿐이에요. 자, 미국이 전 세계에다가 원조를 줬습니다. 원조를 줬는데 어느 나라에 얼만큼을 줬는지에 대한 통계가 있어요. 1946년에는 이탈리아에다가 제일 많이 원조를 줬습니다. 47년 영국, 48년 독일, 49년 영국, 50년부터 53년까지 프랑스, 54년 터키, 55년 타이완, 56년서부터 59년까지 한국에다가 원조를 제일 많이 줬어요. 이 원조 자금으로 우리는 뭘 했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멘트 공장 짓고 유리 공장 짓고 철강 공장 짓고 충북선 영암선 만들고 그렇게 해서 근대화를 위한 여러 가지 이 기초들을 이승만 정부에서 열심히 닦은 것입니다. 한국 경제 고도 성장은 박정희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갑자기 막 시작된 게 아니라 이러한 이승만 정부 12년 동안 곳곳에서 일으킨 공업화의 성과들이 준비되어 있었고 인재들을 해외 유학 보내가지고 준비시켜놨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이죠. 이게. 비록 이승만 정부에서 좀 미약했습니다만은 각 분야에서 인재 양성이 시작되고 산업화에 대한 여러 가지 준비들이 시작이 됐고 전 국민 문맹 퇴치를 해가지고 이제 뭔가 사람들이 책이라도 읽을 수 있는 그런 지적 수준을 갖추게 됐고 교육기관을 확충을 했고 정부 자금으로 정부 유학생을 보냈고 이러한 노력들이 대폭발을 일으킨 것이 박정희 시절이었다. 따라서 이승만 대통령은 본인이 재임 시절에는 이 교육이라는 거는 오늘날 막 투자를 한다고 내일 막 성과가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적어도 50년, 100년 뒤를 내다보고 이러한 투자, 아주 장기적인 안목을 가진 투자가 아니면 이거 어느 누구도 못하는 그러한 투자를 이승만 대통령은 아주 줄기차게 한 것입니다. 이게. 자, 이승만 재임 12년을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6.25 때 32억 달러의 물적 피해를 입었습니다마는 1958년도에 우리가 전후복구가 끝났습니다. 그래가지고 1958년에 지금으로 치면 기획재정부라고 할 수 있는 부흥부에서 부흥백서를 발표했는데 이 부흥백서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국민 여러분 기뻐해 주십시오. 드디어 우리가 1958년에 전후복구가 완료돼 가지고 전쟁 전 수준의 경제 산업 상황을 회복했습니다. 라고 선언했습니다. 전쟁 전의 수준을 회복했다는 뜻은 뭡니까? 드디어 우리가 6.25 이전 수준으로 전후복구를 완료했습니다. 그러면 이승만 정부 재임 기간은 뭐 했습니까? 그냥 나라 세우고 나서 뭔가를 해보려고 하니까 6.25 터져가지고 그냥 전 국토가 잿더미가 된 상황에서 그 잿더미에서 전후복구를 해서 간신히 전쟁 전 상황으로 만들고 인재 형성을 한 12년이었다. 만약에 우리가 6.25가 없었다면 한강의 기적은 훨씬 빨리 이승만 정부 시절에 시작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승만 정부 12년 동안 우리 국가가 예산을 집행한 내역을 보면 국방비에 51%를 썼고 교육비에 17%를 썼고 나머지 32%. 한마디로 이승만 정부 12년은 나라를 지키고 국민을 교육시켜서 대한민국이 산업화 근대화로 점프업을 할 수 있는 준비를 했던 그런 기간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런 도표를 통해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승만 정부에서 한 일이 없대요.
정말 우리 국민들 이래도 되는 겁니까? 한 일이 없는 게 아니라요. 한 일이 너무 많은데 그걸 애써 피하고 무시하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이 정말 세계 10위권의 이런 경제 대국이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이 정도의 위상을 가지게 된 것은 이승만 대통령 시절에 각 분야에서 정말 피땀 흘리게 만든 그러한 소중한 결실들, 인하공대를 만들고 영암선을 건설하고 대한중공업공사를 만들고 하는 그 피눈물 나는 노력의 결집이다. 아니 전 세계 어느 나라 중에 1인당 국민소득 64불일 때 원자력 발전을 하겠다고 시작을 한 나라가 이 지구상에 대한민국 말고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러세요. 예. 바로 우리가 이러한 역사적 사실들을 공부하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이승만 시대를 제대로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혼자만 좀 기억하지 마시고 많은 분들에게 좀 알려서 이승만 대통령의 진면목이 우리 국민 모두에게 알려질 수 있도록 좀 전도사 역할을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강의 서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